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자 해고를 위한 조직을 구축하고 의도적으로 욕설을 사용하고 갈등 역시 의도적으로 증폭한다. MBC가 확보한 쿠팡 문건에 담긴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핵심 경영진에게 공유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과연 상대를 동등한 인간으로 여기는 인물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의문인데요. 먼저 오혜정 기자의 단독 보도로 오늘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MBC가 확보한 쿠팡의 내부 이메일, 제목은 승진을 위한 평가체제. 김범석 의장이 직접 2020년 3월 내부 핵심 경영진의 모임인 쿠팡 리더십 팀에게 보냈습니다. 김 의장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시 상황의 지도자, 쿠팡 문화를 지키고 알릴 수 있는 지도자 등 평가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참지 않는 지도자인지, 잘못된 행동을 참지 않고 공개적으로 처벌해 조직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등을 부연해 설명합니다. 김 의장이 요구한 전시 상황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상인지 김 의장의 또 다른 이메일에서 보다 명확히 확인됩니다. 김 의장은 2019년 1월 초 리더십 팀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한 실리콘밸리 투자자가 쓴 평시 지도자 대 전시 지도자라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이 글은 전시의 지도자상으로 해고를 위한 인사조직을 구축한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욕설을 쓴다. 정상적인 어조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완전히 무관용적이다. 갈등을 의도적으로 증폭한다. 의견 불일치를 용납하지 않는다 등 여러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경쟁을 전쟁에 비유하며 노동자를 항상 해고할 수 있다고 여기고 욕설을 동원하고 갈등을 조장해서까지 회사를 장악해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핵심 경영진에게 공유한 겁니다. 이 내용은 쿠팡에서 해고된 뒤 쿠팡과 소송 중인 미국인 전 임원이 내부 문건들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면서 외부에 공개됐습니다. 이 전직 임원은 김 의장이 실제 직원들에게 욕설을 했고 이 내용이 기사화됐지만 로비를 통해 기사를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과로사한 물류센터 노동자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게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는 김범석 의장인데요. 이번엔 김 의장이 과거 또 다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앞으로는 외주 계약을 쿠팡이 아닌 자회사가 맺도록 바꾸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대표인 법인은 책임에서 멀어지도록 직접 나섰다는 건데요. 이어서 송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쿠팡 목천 물류센터 직원 식당에서 조리사 고 박현경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바닥 청소를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집에 오면 두통하고 기침을 많이 했어요. 조리사로 들어가지고 조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약품이 세기가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고인은 쿠팡과 계약한 구내식당 운영 위탁업체의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이 사고 넉 달 뒤 회의 요약이라는 이메일이 쿠팡 임원들에게 공유됐습니다. 작성자는 용역 계약 당사자를 쿠팡에서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린 건 김범석 의장으로 알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목천 물류센터의 계약 당사자가 쿠팡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문제되고 있어 당사자를 일괄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는 겁니다. 김 의장이 빨리 계약 당사자를 바꾸라고 지시한 사실을 사내 다른 경로로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김 의장은 쿠팡의 대표였는데 이후 비슷한 사례에서 불똥이 튀지 않도록 자회사에 책임을 돌리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2020년 10월 칠곡 물류센터에서 고 장덕준 씨가 과로사로 숨지자 임원에게 장 씨가 열심히 일한 기록을 남기지 말라며 축소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이미 공개된 상태입니다. 쿠팡 측은 김 의장이 인사평가 기준으로 전시 지도자를 강조한 이메일, 또 물류센터 계약 변경을 지시한 정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액 연봉을 받던 부사장이 직원을 학대했다가 해고를 당한 뒤 쿠팡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만 거듭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이렇게 쿠팡을 둘러싼 파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김범석 의장은 여전히 한국 상황과 상관없다는 듯 미국 법인 뒤에 숨어만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그런데 쿠팡이 이미 10년 전부터 김범석 의장의 책임을 줄이고 수사기관이나 국회 등의 출석 요구를 회피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내용 역시 한국이 아니라 미국 국적의 쿠팡 전직 임원이 공개한 에르메스라는 기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는데요. 이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쿠팡과 소송 중인 전직 미국인 임원은 또 다른 쿠팡 내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오른쪽 위 톱 컨피덴셜, 즉 최고 기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에르메스라는 제목 옆에는 괄호를 치고 회사 구조 변경 분할이라고 적었습니다. 에르메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전령의 신 이름인데 로켓 배송을 내세운 쿠팡을 연상시킵니다. 파일명에는 2015년 12월 날짜도 적혀 있어 10년 전 2015년 말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서는 쿠팡맨 배달 인력의 노조 결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에 따른 대규모 과징금이 예상되며 회사 사업 영역 확대로 CEO가 형사처벌받을 위험이 높아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쿠팡의 대표는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입니다. 이어 노조 결성 인원을 최소화하고 CEO가 책임지는 사업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노조가 쟁의를 벌이면 대체 인력을 투입 못해 로켓 배송이 중단될 수 있고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CEO의 법적 책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과 국회 등 국가기관의 CEO 출석 요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특히 노동 이슈가 문제될 경우 환노위의 출석 요구가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노조 결성이 예상되는 배송 조직 회사 규모를 작게 회사를 분할해야 한다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쿠팡은 실제로 장기간에 걸쳐 쿠팡 배송 분야를 쿠팡 로지스틱스로 분할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이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2015년 배달 노동 환경 문제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농구를 하다 다쳤다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한 번도 국회에 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쿠팡 측은 해고당한 임원이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해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쿠팡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외로 과도하게 돈을 빼돌리는 꼼수를 부려 세금을 탈루했는지를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의 자회사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회계 자료가 담긴 박스를 줄줄이 들고 나와 차에 가득 싣습니다. 오늘 주로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미국 본사와의 연관성도 살펴보시는 건가요? 투입된 인력만 150여 명. 쿠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이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겁니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 조사 사국이 나섰고 해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까지 투입됐습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역외 탈세를 전담 조사하는 조직이고 조사 사국은 구체적인 제보 등 탈세 혐의가 뚜렷할 때 비정기적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이 두 조직이 동시에 투입된 만큼 국세청이 이번 사안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집중해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세청은 특히 미국 본사와의 거래 구조도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사에 과도한 이익을 넘겨주면서 국내에서 낼 세금을 줄였거나 미국 본사로 브랜드 사용료나 기술료 명목의 로열티를 과도하게 지급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팡의 해외에 있는 본사와 그리고 국내에 있는 자회사 간의 거래가 제대로 된 가격을 주고받은 거래인지 그거를 자료를 통해서 봐야 되니까. 국세청은 관련인 조사와 후속 절차 등이 더 남아있다며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고 쿠팡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사망 사례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1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최성락 씨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며 산재 판정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쿠팡이 이 산재 인정을 취소하라면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재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쿠팡 용인 2 물류센터. 고 최성락 씨는 이곳에서 지난 2020년 10월 8일부터 일했습니다. 상품을 분류하고 적재하고 고정하는 업무였습니다. 주로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최 씨는 일한 지 6개월 만인 2021년 4월 26일 집에서 숨졌습니다. 사인은 관상동맥 경화증과 그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사망 당시 56살이었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고 2023년 11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산자 됐대. 한마디 하는데 벌써 전화기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 우시는 거, 동생 우는 거 다 들리는 거예요. 그날은 안 잊혀지죠. 교대제 근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근무, 80데시벨 내외 소음에 노출된 것 등을 고려하면 고지혈증 등 지병을 감안해도 해당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였습니다. 유족은 매달 120만 원의 유족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해 6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최 씨 산재 인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쿠팡은 고인이 발병 전 12주 평균 주당 43시간 25분 일했다며 산재 인정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또 취급한 물품의 평균 무게는 약 2kg 정도에 불과하는 등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고 평균 소음도 80데시벨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한 겁니다. 부검 결과 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운전 적발 기준보다 낮은 0.024%였는데도 쿠팡은 사망 직전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최 씨의 두 아들도 쿠팡에서 일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사망 이후, 둘째는 쿠팡의 소송을 알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냥 나와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별 한 사람 없어도 돼 이런 생각으로 그냥 직원에 대한 그 애착심이나 이런 건 절대 없는 회사 같아요. 쿠팡은 이번 소송 대리인으로 전관 등 변호사 3명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앞서 보신 최성락 씨의 산재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쿠팡이 제기한 소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 씨처럼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인정될 경우 사업주의 산재 보험료 유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왜 소송전에 나선 걸까요? 이어서 원석진 기자입니다. 쿠팡은 먼저 최성락 씨 산업재해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지난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습니다. 공단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산재심사 청구는 노동자 당사자만 할 수 있어 회사 측은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쿠팡은 석 달 뒤 법원을 찾았습니다.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을 낸 겁니다.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 유족이 매달 받는 유족급여는 쿠팡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 씨 관련 산재보험금은 쿠팡이 내야 할 산재보험료 유례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승인돼도 사업주의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시행령도 바뀌었습니다. 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막는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법을 바꾼 겁니다. 사실상 직접적 불이익은 없는데 쿠팡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여태까지 받았던 유족연금 다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로화 시키겠다. 이렇게 받아자 너무 화가 나고 그때는 와 쿠팡이 너무 싫었어요. 쿠팡은 산재 취소 소송 소장에서 산재 승인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의 직접적 불이익은 없더라도 물류업계 보험료율이 오르면 영향을 받는다는 논리입니다. 쿠팡은 또 산재가 인정되면 안전보건 의무가 강화되고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유족과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산재 승인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향후 사법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때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숨진 고 장덕준 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다른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또 제기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방어 공격 논리를 명확히 법원에서 판단받아 보겠다는. 쿠팡은 근로복지공단이 최 씨의 산재 신청을 한 차례 불승인한 뒤 재차 신청이 들어오자 절차에 반해 승인 결정을 했다면서 한 가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이 있어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고 최성락 씨 유족들이 산업재해를 신청하자 쿠팡 측은 곧바로 유족에게 접촉해왔다고 합니다.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말라면서 3천만 원을 얘기했다는데요. 쿠팡의 이른바 산재 대응 매뉴얼이 작동한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고재민 기자입니다. 2022년 12월
고 최성락 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약 한 달 뒤 쿠팡 측에서 유족을 접촉했습니다. 최 씨가 일했던 용인센터 인사팀 간부가 부친 장례 이후 근무지를 옮긴 차남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용인센터에서 근무할 때 HR에서 제일 높으셨던 상사분이셨습니다. 가족이 산재 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 있냐면서 또 물어본 게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친형의 연락처를 물어봤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인사팀 간부는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최 씨 부인과 장남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카페에 저희가 먼저 도착을 했고 나중에 오셨는데 법무팀이라고서 이야기를 했다. 쿠팡 법무팀 소속 인사는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금액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산재가 안 될 거고 하니까 저희랑 합의를 하자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 목숨값으로 3,000원 줄 테니까 이거 받고 떨어져. 제가 느낄 땐 그거였어요. 비슷한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 일을 해오다 지난해 5월 집에서 숨진 정슬기 씨 유족도 대리점 대표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산재 안 해요. 제가 유가족이면 오래 걸릴 뿐더러 기관에다가 훔치게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하는 건데 조금 안 좋다라는 내용. 유족 대표를 통해 합의 가능성을 탐색하라는 쿠팡의 이른바 대외비 산재 대응 매뉴얼 그대로입니다. 최 씨 유족을 찾아온 인사팀 직원은 산재 포기를 대가로 합의를 제안했느냐는 MBC 질의에 회사 홍보팀에 문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쿠팡은 고 최성락 씨 산재 포기 회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이른바 통일교 정교 유착 사건 재판에서 통일교 측이 접촉한 여야 정치인들의 실명이 연일 새롭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지시로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쪼개기 후원을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열린 통일교 정교유착 사건 두 번째 공판. 2022년 3월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 산하 4개 지구 책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지시에 따라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을 대체로 시인했습니다.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각 지구별로 추진하는 교단 현안을 국가사업으로 밀어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경상권 관할 5지구장은 당시 대구시당 위원장이었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권명호, 백종원, 김정재, 이달권 의원 등을 만나 한일 해저터널 사업에 역할을 해주는 대신 수천만 원을 후원했다고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강원권 관할 2지구장은 DMZ 평화공원 조성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한기호, 권성동 의원뿐 아니라 박형덕, 백경현, 김진태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에게도 후원금을 지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인 지역을 맡는 1지구와 충청권을 관할하는 3지구장 역시 박성중, 정우택 의원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접촉한 뒤 쪼개기 후원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역시 통일교 후원 리스트에 올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호남권과 제주를 관할하는 4지구장은 국민의힘 전북, 전남도당과 광주시당에 각각 500만 원씩, 제주도당엔 300만 원을 후원했다면서도 강기정, 이용섭, 김용록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자체장들에게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가량을 개별 후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4지구장은 전라지구에선 국민의힘 지지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며 추후 통일교 행사를 할 때 VIP 초청 등 도움을 받기 위해선 민주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어겨 질책당할 것을 우려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늘리고 관련자 조사도 서두르면서 통일교 의혹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모레쯤 한학자 총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추진 중인데요.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 올해 안에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어 그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경찰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추가 대면 조사에 나섭니다.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은 모레 서울 구치소를 찾아 이곳에 수감 중인 한 총재를 조사하기 위해
접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총재 2차 조사는 지난 17일에 이어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함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본부장을 상대로도 같은 날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통일교 로비와 관련해 경찰은 지금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 모두 9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고삐를 당기는 건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000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와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시기는 지난 2018년 무렵입니다. 공소시효가 7년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올해 안에 기소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뇌물죄의 경우 많게는 15년까지 시효가 늘어납니다. 다만 받은 금품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어야 공소시효가 늘어나 전 장관이 받았다는 금품 총액을 서둘러 확인하는 게 관건입니다. 수사팀은 최근 통일교 천정궁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고가 시계 모델명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회계 인력을 충원해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는데 전 장관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은 아직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 통일교 특검 논의와 관련해 국수본은 의혹을 신속히 규명한 뒤 특검이 출범하면 관련 절차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통일교 전 총무처장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통일교 자금 사용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여야가 모두 통일교 특검법 추진 의사를 밝히며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특검 법안을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실제 특검 출범까진 진통이 따를 전망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특검 대신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오늘 아침 통일교 특검법을 못 받을 것도 없다며 하루 만에 입장을 전격 선회했습니다.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봅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서 특검을 받지 않을 거라 확신한 모양이지만 착각이라며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까지 철저히 밝힐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눠 통일교 특검법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공정한 특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또다시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대 양당이 모두 특검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오후에는 특검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까지 바로 성사됐습니다. 1시간 넘게 논의한 결과 여야는 일단 특검 법안을 각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통일교 특검은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하여서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어디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줄지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제3자인 대법원 등에서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내라도 또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각자 발의를 하고 특검이 바로 통일교와 관련한 진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대로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는데요. 이 전격 수용한 배경에 대해 이문현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 기자,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지층의 요구입니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 전체 응답자의 62%가 통일교 특검에 찬성한다고 했는데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특검 찬성 여론이 67%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여당 지지층의 찬성 여론이 더 높았던 건데 민주당으로선 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진 걸로 보입니다. 결국 특검 수사로 털고 갈 수 있는 건 빨리 털고 가자고 하는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특검 수사가 진행돼도 민주당이 크게 손해보지 않을 것 같다.
국민의힘이 더 불리할 것 같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재수 의원,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민주당에서 사실상 나올 건 다 나왔고 20대 대선에서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으로 확인되면 당시 선거에서 이긴 국민의힘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거란 겁니다. 그런데 이건 민주당의 관측이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전재수, 임종성 두 명에서 끝날 것이란 전제는 틀렸다. 그리고 누가 자진해서 손을 들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조간신문 보니까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전에 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접촉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먼저요. 오늘 좀 더 구체화된 의혹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가 국민의힘 도당 핵심 관계자들과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한일 해저터널 관련해서 사업 제안서를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전달을 했고 쪼개기 형태로 총 1억 4,400만 원의 후원금도 줬다는 내용인데요. 그간 사실 조금씩 보도가 됐던 내용이긴 한데 이번엔 국민의힘 관계자 13명의 실명과 후원금이 전달된 여부에 대해서도 통일교 내부 문건으로 나온 겁니다. 저희가 직접 해당 의원들에게 좀 물어보니까요. 영남권 한 의원은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과 두루 만난 거고 청탁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고 또 다른 영남권 의원도 선거 앞두고 만난 사람을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 그리고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계좌를 열어보면 된다.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어쨌든 여야가 통일교 특검을 하기로 했지만 각자 발의를 하기로 했고 네. 앞으로 또 협의할 점이 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진 않다는 예상인데 어떤가요? 네, 앞서 리포트로 보셨던 것처럼 오늘 양당 원내대표가 바로 만나긴 했죠. 그런데 특검이 실제로 출범할 때까지는 시간과 그에 따른 진통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자 법안을 내서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특검 추천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그리고 그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서 입착차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 상황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고 오늘 춘추관이 청와대에서 먼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다시 청와대로 회복되는데요. 웃는 낯으로 거짓말을 일삼으며 국민에게 총을 겨눌 준비를 했던 윤석열식 양두구육의 공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홍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람객들이 구경하며 지나치던 공간에 다시 책상과 단상이 놓였습니다. 고려시대 역사를 기록하던 관아에서 이름을 딴 춘추관. 역사를 엄정하게 기록하고 자유 언론 정신을 추구하겠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3년 반 만에 기자들이 다시 자리를 잡았고 브리핑이 진행될 단상의 로고는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바뀌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공관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분은 국민과의 소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겠다던 약속은 반년을 못 갔습니다. 권력에 의문을 제기한 기자들은 전용기 탑승해서 배제됐고 대통령 관련 의혹 보도들은 명예훼손 사건으로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용산시대의 대통령은 국민이 듣고 싶은 설명 대신 낯뜨거운 약속을 내밀었고 언론재달 연수가 지금 몇 분이나 가시나? 내년부터는 하여튼 3자리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4번의 기자회견에서 불통만 남겼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던 인물은 대통령을 하면서도 권력을 더 강화하려 친위 쿠데타를 벌이는 모순을 낳았습니다. 소통의 상징이 되고자 했던 용산 대통령실은 내란과 불통의 상징이 된 채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 건물을 나눠 쓰는 청와대로 돌아오면서 대통령과 언론과의 물리적 거리는 다시 멀어지게 됐습니다. 청와대 시대를 시작하며 대통령과 언론은 투명한 소통과 엄정한 기록이라는 시험대에 함께 놓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세종시에 들어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할 국가상징구역의 도시계획안이 최종 확정됐는데요. 세종 대통령실 준공 목표는 2030년 상반기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만큼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여의도의 4분의 3 크기, 210만 제곱미터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2030년 이곳 국가상징구역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들어섭니다. 먼저 북쪽에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중앙에 시민들의 광장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남쪽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섭니다. 특히 기존의 도로를 지하화해 시민광장은 보행이 가능한 열린 광장으로 조성되는데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회의사당이 끊김없이 한 공간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국가적 공간의 가치가 건물 내부에 머물지 않고 시민활동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열린 국가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축 설계는 내년 상반기에 별도로 공모해 추진됩니다. 2030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만큼 공정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0년에 행복청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은 네 와서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거예요? 좀 더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땡기시죠. 이어 2033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까지 완성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세종의 주민들은 이번에는 과연 속도를 낼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도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제 기대를 거의 안 하는 거는 그 전부터 워낙 이게 오래전부터 있어서 그랬는데 세종시에 가면은 대통령실도 있고 집무실이 있어가지고 일단 한번 가서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여야는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고 행정수도 이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명품 로저 비비의 가방을 선물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이 가방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김기현 의원을 지원한 데 대한 대가 성격의 선물이었다고 보고 김 의원도 이를 알고 있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대표 선출의 대가성이라는 점은 부인했습니다. 그게 선거 지원에 대한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좀 보답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예의를 드린 거예요. 지난 2023년 3월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되고 9일 뒤 김 의원의 부인은 김건희 씨에게 프랑스 명품 브랜드 로저 비비에의 260만 원대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선 해당 가방과 함께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는 김 의원 부인의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메모에 적힌 날짜는 3월 17일. 특검은 해당 날짜에 김 의원의 부인이 김기현 의원실에 방문한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이날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귀국 행사 참여를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 갔는데 특검은 이때 김 의원이 직접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전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 귀국한 날 그날 전달하신 거 맞으세요? 얼토당토 않는 얘기입니다. 그날 아니세요? 터무니 없는 허구의 비과학 소설입니다. 앞서 특검 조사를 받은 김 의원의 부인은 자신의 카드로 가방을 구입했고 남편은 이를 몰랐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수사기간 만료를 앞둔 특검팀은 남아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디올백 사건 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특검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 대해 모레,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선 오는 26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있었던 조항을 아예 삭제하고 판사들에게 재판부 구성을 맡기기로 한 만큼 문제가 없다며 처리를 예고했고 여전히 윤석열의 계엄을 두고 내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를 위한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는데요.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예상보다 하루 앞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법관 추천위원회를 아예 만들지 않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에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맡기는 겁니다. 위헌 논란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함께 차단하고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내란, 외환 및 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1야당 대표 중 처음으로 직접 토론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상정된 법안이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결론을 꿰어 맞추기 위해 재판부를 입맛대로 고르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에 대해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만 24시간이 되는 내일 낮 토론을 강제로 끝내고 바로 표결에 돌입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대법원 아니든 민주당 아니든 결국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차이가 있다면 대법원 안대로 무작위로 전담 재판부를 정하느냐 아니면 민주당 안대로 복수의 전담 재판부를 배당 전에 정하느냐입니다. 오늘 서울고법에선 전체 판사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논의가 이어졌을까요?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회의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상정되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오후 6시 15분, 서울고법에선 비공개로 전체 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초 서울고법은 형사부를 2개 증설할지 정하는 한편 대법원이 제시한 예규에 따른 전담 재판부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을 대폭 수정하면서 논의가 복잡해졌습니다. 민주당 안대로 하더라도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전담 재판부의 수와 요건 등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대법원 아니든 민주당 아니든 서울고법이 전담 재판부 구성 권한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선 민주당 법안 내용과 대법원 예규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한 소개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법안의 틀이 갑자기 바뀐 만큼 많은 법관들이 말을 아낀 가운데 판사회의는 3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한 고법 판사는 수정된 민주당 안에 대해 재판 독립 침해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사후에 재판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여전히 꺼려하는 법관이 많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이 통과되더라도 무작위 배당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전담 재판부 기준도 판사회의에서 정하는 만큼 회피, 제척 사유를 정해 배제한 뒤 무작위 배당을 통한 전담 재판부 지정도 가능하다며 그래야 위헌 시비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회의에서 무작위로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자는 사실상 대법원 안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 역량과 자격이 떨어지는 법관을 사전에 배제하도록 한 민주당 입법 취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대법원 안도 민주당 안도 시행된 상태가 아닌 만큼 앞으로 논의 과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은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시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훔쳐 달아난 10대가 도주하다가 편의점에 뛰어들어가 계산대에 드러누웠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경찰에 직접 전화해서 경찰이 자신을 왜 쫓아오는 거냐고 얘기하는 바람에 숨어있던 곳을 들켜 체포됐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도로변에 멈춰선 택시 한 대. 운전석에서 기사가 내렸는데도 차량이 그대로 질주합니다. 지난 10월 대전에서 만취한 남성이 영업을 마친 택시에 타더니 무작정 운행해달라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위협을 느낀 택시기사가 차에서 빠져나오자 남성은 그대로 택시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남성은 훔친 택시를 몰고 1.2km가량을 달아나다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과 나무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사고로 다친 남성은 인근 편의점으로 뛰쳐 들어가더니 피해자 행세를 하며 갑자기 편의점 계산대 안쪽에 들어 눕기까지 합니다. 피 다리에 이제 묻히고 막 들어와서 아버지가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 하면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또 돌연 112에 직접 전화를 걸더니 경찰이 왜 자신을 쫓아오느냐며 신고까지 했습니다. 덕분에 숨어있는 곳을 찾게 된 경찰은 난동을 부리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저희 경찰관들을 밀쳤고 그 폭행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불과 몇 달 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도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주취자 관련 112 신고는 30만여 건에서 약 42만 건으로 40%가량 급증했습니다. 주치자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 경찰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경찰은 10대 피의자를 차량 절도와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연말에 건강검진하면서 CT 촬영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CT를 찍을 때마다 상당한 방사선에 노출되며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X선을 쏴 단 몇 초 만에 몸속 구석구석을 보여주는 CT. 암 진단은 물론 뇌출혈이나 교통사고 등 응급 상황에서 빠른 진단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최근에는 건강검진을 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올해 건강검진 받으면서 복부 CT를 2년에 한 번은 받은 것 같아요. 예전에 좀 아픈 데도 있었고 이제 지금은 그냥 예방 차원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CT 촬영 경험이 있는 사람은 754만 명. 5년 전보다 27% 넘게 늘었습니다. 인구 1000명당 CT 촬영 건수도 OECD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CT 장비 보급률이 높아진 데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방사선 노출입니다. CT는 엑스레이보다 훨씬 정밀하게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은 방사선을 쏘아야 합니다. 복부 CT의 방사선 픽폭량은 6.8mSv로 가슴 엑스레이를 68번 찍는 것과 비슷합니다. 의료 방사선사가 1년 동안 노출되는 방사선량의 24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CT 방사선은 몸에 남아 축적되지는 않지만 연간 피폭량이 100mSv를 초과하면 암 발생 위험이 0.5%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CT 촬영자만 지난해 4만 8천여 명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CT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진이 권할 때만 하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방사선 유해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분명하게 인식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고 또 의사들이 양심적으로 CT 검사 같은 걸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환자들이 믿고 따라주실 필요가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 이쯤 되는 애들은 초음파가 더 유리한 검사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방사선이 발생하지 않는 초음파나 MRI 등 대체 검사를 고려하는 것도 권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앞다퉈 현금성 지원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이 이사만 오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곳까지 등장했는데요. 속사정을 보면 인구 한 명당 수백만 원의 교부세를 더 타내기 위한 지자체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12월 31일까지 주소만 유지하면 1인당 지역화폐 50만 원. 괴산군이 내놓은 민생지원금 조건입니다. 4인 가족이 주소를 옮기면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받는 셈이라 연말 전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선심성 예산 같지만 속내는 교부세를 따내려는 수단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인 군 단위 지자체는 인구 한 명당 500만 원 안팎의 교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미칠 게 없다. 500만 원씩만 된다 해도 50만 원 주고 450만 원은 덕을 보는 거니까. 이런 움직임은 괴산뿐만이 아닙니다. 인근 보은군과 영동군도 비슷한 규모의 지원금을 검토하거나 확정하며 현금 지원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지자체들이 공격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인근 옥천군 사례가 불을 지폈습니다. 전 구민에게 2년 동안 매달 15만 원을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선정되자 이달 들어서만 1000여 명이 전입했습니다. 하지만 고민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예산은 국비 40%에 불과하고 나머지 60%는 충청북도와 옥천군이 반반씩 나눠내야 합니다. 인구가 급증하는 만큼 지자체의 부담도 늘게 됩니다. 이제 국비를 더 늘려달라 이런 거는 이제 저번부터 모든 교수님들이 이제 하셨고, 농림부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부분 건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단기적인 재정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주거와 교육 같은 정착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주소지 쇼핑만 부추기는 일회성 잔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군 당국이 북한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우리 군과 유엔사의 군사 분계선 중 더 남쪽에 가까운 선 기준으로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군사 분계선을 상납했다고까지 비난했는데 정작 해당 지침은 윤석열 정부 때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군은 올해만 17차례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 되돌아갔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 방침에 따라 비무장지대에 철조망을 쌓고 지뢰를 매설하려는 것으로 우리 군은 교전 수칙에 따라 군사 분계선을 넘으면 경고 사격으로 대응해왔습니다. 하지만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세워둔 표지판은 대부분 유실돼 200여 개만 남았고 표지판이 없는 곳에선 남과 북은 물론 유엔군 사령부도 다른 기준을 적용해왔습니다. 합참은 이에 따라 올해 9월 우리 군과 유엔사의 군사 분계선이 서로 다른 곳에선 더 남쪽 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라는 경계작전 지침서를 내려보냈습니다.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 중입니다. 북한과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사의 기준선을 존중하는 조치라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북한에 유리한 일방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영역을 넓혀준 셈이라고 보도했고 국민의힘은 군사 분계선까지 상납하려는 안보 자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군 당국은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지침을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6월부터 이미 적용해왔다며 석 달 전 문서로 다시 하달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극적 대응을 위해 작전 절차를 바꾸거나 북한군에 유리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사분계선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 북한이 한 달째 침묵하는 상황에서 군은 일단 내년에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유엔사와 먼저 기준선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내란 재판부 설치 법안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의 수정을 거치면서 위헌 시비에 휘말리자 법안을 다시 고치기 위해 상정 순서를 바꾼 건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건지 이기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넘어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부당한 이익이라 이런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가지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 법의 불순한 의도를 이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 법에 산재해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규정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넣을 건지 뺄 건지, 그다음에 만약에 넣는다면 어떤 식으로 규정해야 될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야 합의로 무난하게 수정된 줄 알았던 이 법안이 주말 사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허위 정보 유통을 처벌할 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의 경우로 제한했는데 법사위가 이 요건을 삭제한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과거 미네르바 사건 당시 단순 허위 사실까지 처벌하는 건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순 허위 정보 유통까지 금지하는 법사위 수정안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결국 민주당은 삭제했던 문구를 법조항에 다시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험한 법을 호떡 뒤집듯 한다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슈퍼 입틀막법을 본회의에 올렸던 것입니다. 사실상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정보를 검열하겠다는 검열국가 선언입니다.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우여곡절 끝에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하지만 최근 내란재판부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까지
국회 법사위와 여당 지도부 간 엇박자로 보이는 상황이 반복되자 민주당은 당황스럽긴 하다면서도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최적의 대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철도노조가 성과급을 다른 공공기관처럼 기본급의 100%로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파업 돌입 시 서울 지하철 1345선과 KTX 일반 열차가 25% 감축 운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완도에서 대규모 미역 폐사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엔 서남해안 김양식장 곳곳에서 김이 누렇게 변했다 녹아버리는 황백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김 생산지 가운데 하나인 전남 고흥의 한 위판장. 배에서 내려진 물김이 예년처럼 검붉은 빛을 띠지 못하고 누런색이 뚜렷합니다. 김이 누렇게 변하며 녹아내리는 황백화 현상 때문입니다. 황백화는 주로 김의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 부족으로 발생하는데 성장이 멈추고 엽채가 녹아내리면서 생산량과 품질 모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김이 원래는 한 3, 40cm 이렇게 커야 되는데 안 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번 이렇게 병이 맞으면은 이 김이 해생이 안 돼요, 이것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유례 없는 풍년으로 질 좋은 김까지 판로를 찾지 못해 바다에 버려졌지만 올해는 황백화로 작황이 급감하면서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80줄 치면 이 배가 딱 찼는데 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저희가 120줄을 문대고 왔는데도 지금 예년 반도 안 나오고 있는. 이 같은 황백화 피해는 전남 고흥과 전북 군산, 충남 서천 등 서남해안 주요 양식지 전반으로 확산됐고 일부 지역은 피해율이 90%가 넘습니다. 부산의 낙동김 역시 잦은 가을비와 고수온 등 이상 기후로 엽채 탈락 피해와 작황 부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같이 이래 김이 떨어지고 힘이 없는 거는 처음이래요. 이래 30년 김하면서 이런 현상을 처음 봤어요. 지금은 50%가 지금 다 절단이지. 실제로 최근 발표된 기후변화 위험 지도에서는 70여 년 뒤 전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서남해안 대부분에서 김과 미역 양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채묘 때부터 이 기후변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묘가 불안전하게 되어버리면 그해 생산은 거의 전멸을 하다시피 합니다. 기후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김 산업을 지탱해온 서남해안 양식 현장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사령탑 거취를 놓고 최대 관심을 받아온 이정효 감독의 수원 삼성행이 확정됐습니다. 계약 기간 4년에 역대 최고 대우를 받는 조건으로 모레 영국에서 귀국하는 대로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박주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와 코리아컵 때부터 급물살을 탔던 이정효 감독의 수원 삼성행은 오늘 최종 확정됐습니다. 축구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정효 감독은 K리그2 수원 삼성과 계약 기간 4년에 역대 최고 대우를 받는 조건에 합의하고 영국에서 돌아오는 모레 계약서에 사인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태용 감독 경질로 감독 공석이 된 울산도 이달 초부터 구단 고위 관계자가 이정효 감독의 집까지 찾아가 영입을 위해 공을 들였지만 코치진 등 이른바 이정효 사단을 모두 수용하고 선수 영입과 구성도 일임한 수원 삼성의 적극적인 구애에 이정효 감독도 고민 끝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수원이 승격에 실패해 3년 연속 K리그2에 머물게 됐지만 내년 시즌엔 K리그2에서 최대 4팀까지 승격이 가능하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모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수원 삼성은 당초 창단 30주년이 되는 15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정효 감독을 붙잡아 보려던 광주가 어제 계약 해지를 발표하고 이정효 감독도 작별을 공식화하면서 수원 삼성행 확정이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효 감독의 계약 내용 중엔 3년 이후에 국가대표나 해외 구단의 감독직 제의가 있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 더 큰 무대를 위한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내년 1월 2일부터 바로 동계 훈련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배드민턴 세계 1위 안세영 선수가 왕중왕전까지 우승을 차지하며 올 한 해를 화려하게 마무리했는데요. 자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며 더 완벽한 경기를 위해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제대로 걷기도 힘든 극한의 상황을 버티고 달성한 시즌 11번째 우승. 단일 시즌 최다 우승 타이 기록에 역대 최고 승률과 최다 상금까지. 세계연맹은 안세영에게 역대 최고 선수라는 찬사를 보냈고 중국 매체조차 자국의 배드민턴 영웅 린당과 비교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다 승하고 최고 승률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의 노력의 결과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말 그 부분들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8년 전 15살에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돼 배드민턴 천재로 주목받은 안세영. 복싱 국가대표 출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남다른 운동 신경에 라켓을 처음 잡은 초등학교량 때부터 매일 훈련 일지를 작성하며 핵심을 탐구할 만큼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오늘 했던 훈련들의 반성이나 지적받은 점. 그냥 되게 쓰기 싫은데 쓸 때도 있고 다 하루를 되돌아보는 그런 느낌이 많이 썼구나. 여기에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훈련을 소화하는 승부욕과 집요함까지 갖춰 꿈의 목표였던 올림픽 금메달은 물론 불과 23살의 현역 톱랭커들의 존경을 받는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는 완벽한 경기가 할 때 제 전성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면은 이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모든 셔틀콕을 다 받아내는 특유의 수비에 알고도 못 막는 공격까지 갖춰 이제 라이벌조차 무의미해진 안세영. 내년 아시안게임 2연패와 3년 뒤 올림픽 2연속 금메달의 새 역사를 넘어 남자 선수와 초유의 대결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샌디에이고 입단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송성문 선수의 계약 세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4년간 약 222억 원 규모입니다. 송성문의 샌디에이고 행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계약 내용이 추가 공개됐습니다. AP통신은 4년 총액 1,500만 달러, 우리 돈 약 222억 원 규모라고 보도했는데요. 계약금 100만 달러에 내년 250만 달러를 시작으로 해마다 연봉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선수가 원할 경우 3년을 뛴 뒤 계약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고 구단과 합의하에 최대 5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송성문의 계약이 공식 발표되면 키움 출신 6번째 메이저리거가 되는데요. 이대로면 키움은 샌디에이고로부터 포스팅 수수료로 최소 300만 달러를 받게 돼 6명의 빅리거를 배출하는 동안 600억 원이 넘는 이적료를 벌어들이게 됩니다. 축구 경기가 시작됐는데 양팀 선수들이 그대로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톱플레이에서 확인해 보시죠. 튀르키 2부 리그입니다. 킥오프에 나선 홈팀. 상대에게 공을 툭 건네주는데요. 원정팀도 멀뚱멀뚱 쳐다보고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경기 시작은 시간이 흐르는데 혼자 스트레칭하는 선수도 있고요. 그렇게 딱 1분이 지나고 나서야 진짜 경기가 시작됩니다. 석 달 동안 월급을 못 받은 홈팀 선수단이 무언의 항의를 계획했고 상대팀도 암묵적으로 동참한 것이었는데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6년 전 멕시코에서도 임금체불에 항의해서 침묵의 1분을 보냈었는데 서로 소통이 덜 됐는지 상대팀이 골을 넣는 바람에 비매너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입니다. 건네주고 살짝 뛰어서 우아하게 뒤로 날아 강렬한 슛 들어갑니다. 아랍컵 원더골로 우승한 모로코가 또 한 번 기막힌 골을 완성했네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지난달 볼리비아전에서 터뜨린 손흥민의 환상적인 프리킥 득점이 팬들이 뽑은 축구협회 올해의 골로 선정됐습니다. 손흥민은 3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 풀리겠지만 대신 비 소식이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남동풍을 타고 유입된 따뜻한 공기가 만나 비구름이 만들어지겠고요. 내일 오후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차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충남과 남부, 제주에 5에서 2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10mm가량이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비와 눈은 성탄 이브인 수요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이후 북쪽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로 강한 한기가 밀려오겠습니다. 성탄절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영하에 머물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내린 비가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0도, 청주 영하 1도로 오늘보다 최고 6도가량 높겠고요. 한낮 기온 서울이 5도, 전주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성탄절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호남 서해안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